이번 시간에는 챕터 4 해서 인지행동 모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 교재 편제를 통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축약해서 시험용으로 대비를 해서 접근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모델. 자, 인지행동 모델은 문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문제 원인을 잘못된 사고에서 찾습니다. 잘못된 사고 또는 왜곡된 사고나 인지에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잘못된 사고나 인지, 잘못된 사고의 수정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문제행동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단어가 잘못된 인지만 바로 고칠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론에는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은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REBT가 있습니다. 앨리스의 이 REBT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잘못된 사고에서 찾습니다. 특히 잘못된 신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에서 찾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어떻게 한다? 잘못된 사고나 인지를 바로잡아주면 된다. 라고 하면서 구조적이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걸 우리는 A, B, C, D, E 전략이로 요즘에는 A, B, C, D, E 전략 그래서 더 나가서 F 전략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론백의 인지치료도 있습니다. 인지치료. 당연히 아론백도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론백도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사고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주로 잘못된 신념에서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특히 여기는 인지적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상에 인지적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당연히 잘못된 사고의 수정만 이끌어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인지적 오류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치유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야기들은 잘못된 스키마도 바로잡아질 수 있음으로써 문제행동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 큰 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까요? 인지행동 모델 거기 보시면 204페이지 첫 번째 문제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확인하고 재평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이 보시고 그러면서 3번의 둘째 줄 인지행동 모델은 대단히 적극적이면서 교육적이고 그리고 시간 제한적인 단기 치료로 이끌어집니다. 적극적이고 교육적이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 기초는 인지 이론도 있고 그리고 사회 행동주의 이론도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되 자, 여러분들이 중요시할 것은 205페이지에 있는 인지행동 모델 개입의 특징입니다. 인지행동 모델 개입의 특징에는 구조화된 접근과 교육화된 접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앨리스의 REBT 구조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적이고 교육적 접근에서 이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구조적 접근.
구조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구조적 접근에서는 인지행동 모델은 뭐 구조적 접근이나 아닌 간에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저마다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또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그 말, 독특성을 강조한다. 또 그런가 하면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화된 직접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구조화된 것은 어떤 체계화된 것을 알겠는데, 직접적 접근, 구조화된 직접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제 중심 접근이다. 문제 중심의 접근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 목표 중심의 접근이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앨리스의 ABCDE 전략에서 본 것처럼 교육적 접근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자, 여러분 206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뭐 구조적 접근으로 능동적 참여,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노력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교육적 접근으로 보면 문답법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ABCDE 전략 중에 D, 논박이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을 ABCDE 중에 D, 논박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 논박에서 문답법, 소크라테식 질문법을 강조한다. 그리고 말로나 이론으로, 인상으로 경험적 탐구를 강조한다. 경험적 탐구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모두 워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클라이언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협력적 과정이라고 구조적 접근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6쪽을 교육적 접근과 그 위에 클라이언트와 협력,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 이런 단어를 바로 문답법과 그리고 경험적 탐구를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초기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도 있고, 자, 앨리스의 RBT를 여러분들은 208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앨리스의 RBT, 그래서 결국에 1번에 2번 기본 과정, 그리고 3번 사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6줄이나 쓰고 있는데, 결론은 조금 전에 노트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인간의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지로 야기되는데, 특히 앨리스가 강조했던 것은 잘못된 신념체계,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 신념이란 뭐가 있느냐, 앨리스가 제시한 것으로 해서 중심으로 11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 이것도 한번 한 3년 전에 한 11회에선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험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볍게, 앨리스는 이런 것을 비합리적 신념이나 비합리적 생각으로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서 앨리스가 제시한 구조적이면서 구역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ABCDE 전략이 있다. 209페이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해서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론백의 인지치료. 아론백도 역시 문제행동의 원인을 210페이지에서 뭘로 봤어요? 잘못된 생각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앨리스는 잘못된 신념으로 이렇게 좁힌 데 비해서 앨리스는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실수, 인지적 측면의 실수, 인지적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인지적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인지적 측면의 그 실수, 오류가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스키마, 인지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잘못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잘못된 문제 행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 즉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인지적 오류만 치유시킬 수 있다면, 수정시킬 수 있다면 잘못된 자동적 사고, 잘못된 스키마도 수정되면서 문제 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론백의 인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210페이지 아론백의 기본 개념의 3번에서 우리가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적 사고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잘못된 스키마가 나오면 무조건 인지행동 치료 중에 특히 아론백의 이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따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론백은 도대체 정보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무엇을 인지적 오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걸로 6가지를 들었습니다. 과잉 일반화, 친거도 없으면서 이끌어가는 이무적 추론, 중요한 것은 빼놓고 사소로운 것에 집착하는 선택적 추상화, 그러면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이런 거. 또 그러면 모든 것을 클라이언트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사적으로 돌리기, 개인 탓으로 돌리기. 또 그런가 하면은 극단적인 논리, 이분법적 사고나 절대론적 사고 또는 흑백 논리, 이런 것 등이 바로 아론백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오류의 유형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나온다. 중요 표시 체크해 놓으시고 210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테두릴러와 골드 프라이드의 이론도 있습니다만, 자, 거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212쪽으로 가서 보시면 인지행동의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인지행동치료는 인지론적 접근도 있고 당연히 행동주의적 접근도 있습니다. 뭐 여기 13가지만 있겠습니까만 더 훨씬 더 많지만, 주로 잘못된 인지적 사고를, 인지적 영역이나 사고를 바꿔줄 수 있다면 잘못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익혀 보이는 그냥 제목으로만 경험, 행동시연, 체계적 둔감화, 이완훈련, 모델론, 또 훈련, 역설적 의도, 설명, 뭐 이런 등등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가까운 이런 이론들이고, 그러면서 역설적 의도나 설명부터 교집합법을 이루면서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 인지 재구조화, 자기 지시 내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러면 실존적 숙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인지론에 가까운 이런 개입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로만 봐주시되 이 인지행동 치료의 해결 개입 기법은 그렇게 출제 비중은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4쪽으로 가서 보시면 행동 수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 수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수정 모델은 결국에 1960년대 연구를 통해서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행동 수정 모델입니다. 이 행동 수정 모델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 인행사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징은 실제론이다.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 한다. 그리고 절대론이다. 원리 원칙이나 법칙,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 원칙이나 법칙을 강조한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도출된다고 하는 기계론적 접근이 되겠지만, 바로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또 학습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요소론의 입장이다. 또 말초신경적 접근을 한다. 과제의 세분화를 강조한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행동수정 이론 판서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14페이지에 보시면 행동수정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데, 결국에 환경 결정론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만 변경시킬 수가 있다면 바람직한 행동은 늘어날 것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행동의 수정을 위해서 환경 변경을 이끌어가는 이런 가자는 이론이 바로 행동 수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결국에 행동 수정은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 이런 심리학 분야라고 하는데, 이론 배경 아까 설명했지요. 1970년에 미시간 대학의 토마스에 의해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215페이지 이론적 가정 봐주시면 됩니다. 이론적 가정을 봐주시면 거기 보면은 모든 행동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론의 입장이다. 원리 원칙, 법칙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결국에 이 학습 이론, 환경 결정론이죠. 적극적으로 배워서 가르쳐서 학습이 되든지, 아니면 타산지적처럼 단순히 관찰이나 모방만을 가지고 학습이 되는 건 결국에 학습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를 강조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온다. 실제로는 입장이다. 또 그런가 하면 행동은 환경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2번과 연결되어서 환경 결정론의 입장으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결국에 행동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행동수정이론에서 인행사에서 배웠던 내용을 사회복지 실천, 실천 기술론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행동 수정 이론의 공헌점과 한계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는 것은 행동 수정 이론의 문제점에서 한계점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내면 세계에 대한 이런 정서적 측면이나 감정적 측면은 다루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는 높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는 낮추는 강화와 벌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모든 행동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고 4번에 있는 것처럼 좁은 범위의 행동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행동주의 이론을 반영한 행동수정 이론은 인간의 고차원적 기능이나 창조성,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7번과 연결시켜서 인간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좀 짤하게 썼습니다만 인간 자유의 상실을 가장 큰 비판점으로 한다 하는 정도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 과정은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적으로 또 해서 소위 개입 전 단계까지를 초기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하게 되면 A, B, C 전략을 쓰게 되는데 A, B, C 전략 A는 안티시던트 선행 조건, B는 개입이라고 실질적인 개입이라고는 행동, 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후속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선행 조건, 기초선 자료를 통해서 개입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하는 거죠.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서 구체적인 개입 목적을 정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개입을 하는 것을 B라고 합니다. B. 그래서 B에서는 가능한 한 어떤 문제점을 억압이나 문제점을 치유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강점이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개입을 계속 연장해 갈 것인지 그 개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개입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콘스퀀스에서 C, A, B, C 행동 수정 이론의 개입 단계에서 개입 과정 중에 개입 단계 A, B, C 전략이 되겠고 다음에 종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행동수정 모델의 다양한 행동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행동수정 모델의 기술 제목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개입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인데 개입 단계에서는 A, B, C 전략을 쓴다고 그랬지요. A에서는 선행 조건, B에서는 개입이라는 행동, C에서는 개입의 중단이냐 연장이냐를 결정하는 후속 결과 확인 이렇게 해서 C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선행 조건 도대체 이 문제 행동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선행 조건이 있는데 선행 조건을 차지하는 개발도 있고 또 선행 조건을 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행 조건을 개발하는 것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행 조건을 개발하는 거에는 언어적 지시, 사고 중단, 자극 통제, 자극 일반화, 또 앞선 약속 이런 등등은 선행 조건 개발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선행 조건의 회피, 선행 조건의 재인식, 전행 조건을 압축하기 또는 행동 영세 변화시키기 또 그러면 멈춤 중단시키기 이런 것들은 선행 조건의 통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급이지만 우리가 한번 제목으로만 내용은 보지 마시고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인지행동 치료에 이어서 행동 수정 모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제 중심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21페이지에 나와 있죠. 과제 중심 모델을 좀 정리해보고 교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제 중심 모델은 1972년에 레이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은 1972년 레이드와 또는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은 정신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6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신분석 비판 이론이 체계화된 것인데 비판으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관여하고 과거에 집중을 하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장기적인 치료를 전제로 해서 이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제중심 모델은 접근을 보면은 과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제중심 모델은 모든 문제에 접근하지 않아요. 과제중심 모델은 명확한 목표 또는 예리한 초점을 특징으로 하는데 바로 이것을 모든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정신분석은 클라이언트도 모르고 워커는 더욱이 모르는 그 뭔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제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워커와 같이 해결하자고 약속된 문제만 표정 문제 두세 개만 가지고 접근합니다.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그리고 아직 가만히 있어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과제중심 모델은 정신분석처럼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지 않고 시간 정해놓고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입니다. 단기 치료입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또 과제중심 모델은 현재 경험을 중심으로 현재 경험에 중심을 두면서 그리고 체계화된 구조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어봐란 말을 쓰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형화된 어떤 개입 전략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중심 모델은 다양한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접근을 쓰지 않고 다양한 이론을 쓰되 그리고 플러스 이론보다는 실천이나 임상을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제중심 모델의 접근이 되겠어요. 자,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은 여기 교재를 보면서 여기 또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은 221페이지에 보시면 등장 배경 나와 있지요. 거기 등장 배경 보시면 과제중심 모델은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서 72년에 레이드와 앱스테인에서 나왔다. 특정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고 오히려 이론보다 임상실험이나 실천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시간 제한성,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체계적 이행을 구조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치료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과제중심 모델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2번에 1번의 기억본 보시면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을 돕기 위해 계획된 단기 형태, 핵심은 단기죠. 시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클라이언트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참 가족 부담이 컸거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막연했던 것을 이제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라는 점에서, 그리고 예리한 초점이라는 게 정해진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에 많은 부담을 덜어주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렇게 기억본 니은본에 썼습니다. 222페이지 가서 보시면 계속 특징을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중심, 제가 표정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과제 중심, 명확한 예리한 초점만 가지고 그걸 표정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표정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한다. 닿게 풀어볼래.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한 문제만 가지고 간다. 협조적 관계. 경험의 이론도 중요시하지만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이나 실천 경험을 강조한다. 경험적 기초. 그리고 아무렇게나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체계적 접근을 한다는 말을 같이 적었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특징을 지금 적었습니다. 1번의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시간 제한, 제한된 목표, 초점화된 면접, 현재 집중, 신속한 초기 사정, 치료의 융통성 이런 것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접근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2번에 1번에 222페이지 1번과 3번 같이 접목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이 있는데 그 개입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22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바로 근자에 이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을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누어서 출제하고는 합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시작하기, 두 번째 단계가 문제 규명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계약하기, 그리고 실행 단계, 실행 단계가 바로 개입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종결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초기 단계를 이렇게 문제 확인 단계로 해서 이렇게 또 따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 초기, 중간 계약 단계에서 넘어가는 초기 단계, 그리고 개입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박스에 있는 걸로 제1단계 시작 단계에서는 소위 뭐예요? 결국에 만남이죠. 만남. 클라이언트가 찾아와서 의뢰를 하든 아니면 리치아웃 찾아가서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만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와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그다음에 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와 문제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시작 단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는 문제 분석 단계를 문제 규명 단계, 그래서 시작 단계는 문제 확인 단계죠. 문제 확인 단계.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인테이크, 만남, 문제 확인, 그리고 관계 형성,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만남과 문제 확인의 단계를 시작하기로 설명을 했고, 다음에 문제 규명, 문제에 대한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 표적 문제, 자신의 문제를,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제는 여러 문제들 중에 표적 문제를 정하고, 맞으면 클라이언트와 워커가 서로 다룰 문제를 결정하고 그 중에 어떤 문제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의 단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순위, 문제의 우선순위를 담당하면서 표적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사정을 하죠. 사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도 찾아냈지만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장단점도 같이 찾아내는, 그래서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단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그리고 주변 상황도 같이 파악하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문제 규명.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서는 당연히 구조와 기법을 쓰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나와 이 두 번째 계약 내용에는 표적 문제와 구체적인 목표, 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과제, 또 개입 일정이나 기간, 면접 날짜, 장소, 참여자, 또 더 나아가서 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입이 되겠고 종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시작하기, 두 번째 단계 문제 규명을 통해서 표적 문제를 정하고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계약을 하는데 계약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행, 개입을 하고 종료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27페이지에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이 있는데 내용은 가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직접적 기법과 그리고 간접적 기법으로 제목으로만 보십시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 보면은 직접적 기법으로서는 지식, 또 인식 증진, 또 그러면 격려 이런 방법을 쓰고, 간접적 기법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이 없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 분석, 그런가 하면 아까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구조화라는 것은 문서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의사소통 기술 활용, 또 그러면 탐색 이런 등등을 간접적 기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출제가 꼭 되고 있는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타라고 적혀 있지만 기능주의 모형, 생활 모형 등등 또 권한 부여 모델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